안녕하세요. 아나하타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지만 때로는 한 인간의 진실을 만나기 위해 긴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건보다는 사람을, 범인보다는 인간을 오래 바라보게 하는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셜록 홈즈처럼 날카로운 범인을 명쾌하게 잡아내는 천재는 이곳에 없습니다. 이곳엔 그저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경찰에 협박당하면서도 비겁해지지 않겠다는 그 선 하나를 지키기 위해 사립탐정 필립 말로우가 홀로 깃을 세우고 있을 뿐이죠. 거칠고 투박하지만 고독을 품고 어둠 속을 걸어가며 인간을 찾아가는 이야기.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에 이어서 동서문화사의 레이먼드 챈들러의 굿바이 마이 러브. 지금 시작합니다. 굿바이 마이 러브. 레이먼드 챈들러.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로이는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리고 웃음을 지으며 권총을 손에 들었다. 문의 손잡이를 돌려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마로이는 천천히 일어나 등을 둥그렇게 구부리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지그시 눈길을 보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마루에 발을 디디고 일어섰다. 마로이는 움직이지 않고 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문 있는 대로 걸어갔다. 누구요? 나는 문에다 입을 대고 물었다. 분명한 그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열어줘요. 윈저공 부인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는 마로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엄숙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달리 출구는 없어. 침대 뒤에 벽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다려줘. 곧 쫓아버릴 테니까. 큰사슴 마로이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하고 있었다.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현재의 그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간이었다. 공포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이었다. 그 거구의 어디에도 공포의 그림자는 없었다. 이윽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모자와 외투를 들고 침대를 돌아 뒤 벽장에 들어갔다. 벽장문이 닫혔다. 그러나 꼭 닫히지는 않았다. 나는 그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나 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담배꽁초가 재떨이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무나 피우는 담배였다. 나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자물쇠를 열었다. 잠그지 않았는데 아마 마로이가 들어오면서 잠근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루인 루크리지 그레일 부인은 언젠가 내가 말한 적이 있는 깃이 높은 베개오 외투의 몸을 감싸고 반쯤 웃음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에메랄드 귀걸이가 양 깃불에서 늘어져 부드럽고 하얀 털 속에 묻혀 있었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부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그녀는 내 모습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 눈에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역시 이런 각본이었군요. 그녀는 내뱉듯이 말했다. 잠옷 차림으로 가운만 걸치고서 판화를 보여준다는 걸 믿었던 내가 바보지.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문을 눌렀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경찰이 와서 지금 막 돌아갔습니다. 랜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끄덕이기만 했어도 거짓말에는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힘들지 않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덜가죽 냄새를 남기면서 내 앞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우두커니 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 서로 오해 없도록 해요. 그녀는 말했다. 난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짜고짜 침대라니 너무하군요. 그걸로 좋았던 시대로 있긴 하지만 새삼스럽게 그런 시절을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불장난도 로맨스 냄새가 풍기는 게 좋거든요. 나가기 전에 한 잔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문에 몸을 기댄 채로였다. 나가실 거예요? 이 방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니까. 한마디 해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는 여자로 여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몸을 맡기는 건 상관없지만 앉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을 듣는 여자로 여기는 게 싫었던 거예요. 네, 술 한 잔 주세요. 나는 부엌에 가서 하이볼을 2잔 만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하이볼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주었다. 벽장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레일 부인은 유리잔에 살짝 입술을 댄 다음 정면의 벽으로 시선을 보냈다. 난 잠옷차림으로 나를 맞는 사람은 싫어요. 그녀는 말했다. 왠지는 모르지만 난 당신이 좋아졌어요. 못 견디게 좋아졌어요. 하지만 잊으려고 마음먹으면 잊을 수는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스키를 마셨다. 남자란 하나같이 모두 시시한 동물이군요. 그녀는 말했다. 애당초 세상이 시시하긴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다르겠지요. 돈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돈이 있으면 새로운 고생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돈 없을 때 하던 고생이 얼마나 괴로웠던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금담배 케이스를 꺼냈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성냥을 그었다. 그녀는 조용히 담배 연기를 내뿜고 눈을 좁히고서 연기의 행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옆에 앉으세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그 전에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살인사건입니다. 그녀는 조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조용히, 천천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나는 어깨를 주물렀다. 린 마리오는 결코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난 그 사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언제까지나 냉정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열려있던 핸드백에 손을 넣어 손수건을 꺼냈다. 나도 그가 보석행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다. 경찰에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경찰이 하는 소리는 늘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그가 여자를 퉁쳐먹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부인께서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놀랄까요? 매우 냉랭한 목소리였다.
아니죠. 부인께서는 이런 일로 놀랄 뿐이 아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레일 부인, 부인께서 여기까지 와주신 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마리오가 갱에게 살해되었다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프리시마 캐니온에 간 것도 목걸이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지. 목걸이를 강도에게 빼앗긴 일조차 나로선 믿어지지 않아요. 내 추리에 따르면 그는 살해되기 위해서 거기로 간 겁니다. 물론 그 친구 자신은 살인을 도울 생각으로 갔겠지요. 하지만 마리오는 능숙하게 살인을 할 수 있는 이인이 못 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조금 몸을 구부리고 생기없는 표정으로 웃음 지었다. 갑자기 아무데도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닌데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100년 전이라면 보통의 위험한 여자, 20년 전이라면 그냥 대담할 뿐인 여자, 현재라면 할리우드의 B급 영화에 나오는 평범한 여성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핸드백의 세부치 장식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살인을 돕게 하기에는 아주 솜씨가 서투른 사람이었지요. 나는 말했다. 세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에 나오는 제2 살인자 같은 친구였어요. 아직은 어느 정도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지요. 그러면서도 결국 죽일 결심은 서지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살인을 돕게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 자는 새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리지 않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싱긋이 웃었다. 그래, 그거 죽이려던 사람은 누구였지요? 나지요. 그런 말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신이 그토록 미움을 받다니. 그리고 당신은 목걸이를 강도에게 빼앗긴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말해봐도 소용없잖아요. 증거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죠. 나는 말했다. 개연성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증거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증거를 들이댔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나를 죽이려 한 동기는 오히려 박약한 것입니다. 큰사슴 마로이가 추록하여 센트럴 거리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어떤 가수를 찾기 시작했을 때 나도 그녀의 발자취를 찾기 시작했다는 단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바람에 마로이가 그녀를 찾아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그녀를 찾아내는 일은 분명히 가능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마리오에게 나를 죽여야만 한다고 말해봐야 효과가 없지요. 아무튼 그녀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마리오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오를 죽이려는 동기가 더 강했지요. 그랬는데 그는 허영 때문이었는지 애정 때문이었는지 탐욕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 세 가지가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확실히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짐작하고 겁을 먹었던 건 아니었지요. 그 자신도 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범행이 무서웠고 또 범행이 드러나면 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는 반면 생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해볼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나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흥미있는 이야기로군요. 당신이 하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또다시 오른손을 핸드백 속에 넣었다. 그녀의 손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핸드백에서 꺼낼 기색은 없었다. 일에는 차례가 있는 법이다. 우리 서로 영국을 그만둡시다 하고 나는 말했다. 여긴 우리 둘뿐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되니까. 신분이 천한 한 여자가 부자한테 시집가서 부호의 부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전에 그녀를 알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 몸을 함부로 굴렸던 그런 노파였지요. 아직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무렵에 그 노래를 듣고서 방송국으로 만나러 갔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노파의 입을 봉해야만 했었어. 그러는데 큰 돈은 들지 않았어. 상세한 곳은 몰랐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노파와 중간에 서서 매달 생활비를 치러주고 노파네 집이 저당권을 갖고 있던 사내는 모든 걸 죄다 알고 있었고 돈도 많이 들었어. 물론 알고 있는 자가 이 두 사람뿐이라면 아무리 돈이 들어도 걱정할 건 없었겠지요. 그런데 큰 사슴 마로이라는 전과자가 감옥에서 나와 옛날 애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내는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해 있었던 것이요. 지금도 그녀를 찾고 있지요. 이것이 이를 번거롭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립탐정 하나가 주제넘게 고개를 뒤밀었지요. 이렇게 되니 마리오라는 사람을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계기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뜨거워지면 녹아버리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눕기 전에 살해된 거지요. 부인한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을 꺼냈다. 그 손에는 권총이 쥐어 있었다. 그녀는 권총을 나에게로 돌리고 싱긋이 웃었다. 나는 그냥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큰 사슴 마로이가 커다란 털복숭이 손에 장난감같이 보이는 459경 권총을 쥐고 벽장에서 뛰어나왔던 것이다. 그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레일 부인 쪽으로 몸을 구부리고 싱긋이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네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지. 8년 동안 그 목소리가 끔찍이도 듣고 싶더군. 그리고 그 빨간 머리에도 견딜 수 없는 추억이 있지. 정말 오랜만인데. 그녀는 권총의 방향을 바꾸었다. 가까이 오면 그냥 두지 않겠어. 큰 사슴 마로이는 순간 멈칫하며 권총 든 손을 축 늘어뜨렸다. 그녀와 2피트의 거리가 남아있었다. 마로이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랬었군. 지금 알았어. 네가 나를 경찰에 찔렀군. 벨마, 네가. 나는 베개를 던졌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녀는 마로이의 배를 향해 연거푸 5발을 쏘았다. 손가락을 장갑에 집어넣을 정도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를 향해 권총을 쏘았다. 그러나 이미 총알은
없었다. 그녀는 곧 마루에 떨어진 마루 위에 권총을 주우려고 했다. 나는 또 베개를 던졌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를 돌아서 얼굴에 맞은 베개를 지워버리려는 그녀를 힘껏 떠밀었다. 그리고 권총을 주어 다시 침대를 돌아 본디 자리로 돌아왔다. 큰 사슴 마루이는 아직 서 있었다. 커다란 몸뚱이가 힘없이 건들거리며 맥없이 힘을 벌린 채 두 손으로 몸을 쥐어뜯고 있었다. 그러다가 무릎을 후들후들 떨며 침대 위에 장승처럼 쓰러졌다.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졌다. 그레일 부인이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얼어붙은 물처럼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나는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어젖힌 채 복도로 뛰어나갔다. 나는 전화를 다 걸고 나서 문을 닫으러 가야만 했다. 나는 침대가로 돌아와 엎어져 있는 마루이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숨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사슴 마루이라 해도 배에 5발이나 총을 맞고서야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다시 수화기를 들어 랜들은 불러냈다. 마루이가 여기 있어요. 내 아파트입니다. 그레일 부인에게 배를 5발 맞았습니다. 병원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은 달아났어요. 결국 나를 속였었군.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 이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가로 돌아갔다. 마루이는 침대 끝 마루에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탁자를 움켜잡고서 일어나려고 보둥거리고 있었다. 얼굴에 땀이 번지고 있었다. 눈꺼풀이 실룩거리고 귓불이 고무축축해져 있었다. 구급차가 왔을 때까지도 그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들꽃에 글을 싣는데 남자 4명의 힘이 필요했다. 어쩌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급차에 따라온 의사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다. 4.5구경 권총이라면 살 가망이 있습니다. 내장에 어디를 맞았는지가 문제이긴 하지만 가망은 있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나는 말했다. 역시 가망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안으로 죽었다.